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17세기 초에 이 왕과 귀족 간의 대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영국의 전통적인 국제에서 왕의 대권과 귀족의 특권 사이의 어떤 해석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국의 왕, 잉글랜드의 왕은 일종의 늘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어떤 나쁘게 얘기하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도 돈이 필요하고 그 18세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책 내용을 보면 어떤 재정혁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전까지는 그런 이 조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상당히 불안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언제나 귀족들에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죠. 땅이 이것이 킹덤이다, 왕의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영토가 다 여러분들 거라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땅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농지로 빌려주고 소작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건물을 짓는 용도로 뭐 한 다음에 뭐 월세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들어와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땅 전체가 내 거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그 땅을 이용할 누군가에게 계속 권한을 대가로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귀족과의 협력이 불가피한데, 이 귀족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그만큼 더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고, 왕과 귀족 사이에서 어떤 이견이 발생할 때 언제나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 17세기 초에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예를 들면 귀족들 또는 의회, 여기서 이제 의회 안에 귀족과 상층 귀족과 하층 귀족이 섞여 있죠. 그리고 이제 평민들도 하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종교적 통일성이 갖춰져 있고, 관습이나 언어나 이 모든 게 다 똑같다. 그러면 갈등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고, 싸우더라도 덜 치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양당 간의 대립이 심각하다, 양극화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우리가 국제적 비교를 놓고 보면요, 상대적으로 그 갈등의 크기는 작아요. 예를 들면 아예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이다. 어떨 것 같아요? 또 글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말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다른 나라에서의 대결을 보면 훨씬 더 그 경쟁을 극단적으로 치열하게 만드는 어떤 배경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여야가 아무리 치열하게 대립해도 대개 찾아보면 다 같은 지역 출신들 섞여 있고, 양쪽에 다 똑같이 섞여 있고요. 저쪽에도 전라도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전라도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도 무슨 고시 출신이 있고 이쪽에도 고시 출신이 있고요. 이쪽에만 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어요. 결국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살기로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교가 다르고 심지어 상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싸움의 강도가 훨씬 치열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또한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만약에 다 같은 카톨릭이었다거나, 그 경우에는 더 상위의 중재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이 니들 싸우지 마라고 중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두가 공통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왕이나 의회나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튜더 왕조 시절에 헨리 8세에 의해서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윗사람이 중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야가 대립했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려고 하죠. 바로 이런 어떤 싸움의 당사자들이 있을 때 그 위에 상위의 누군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싸우더라도 엄마가 나서서, 아니면 큰언니가
이런 경우에는 동생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통제될 수 있고 억제될 수 있는 반면에 상위의 누군가 제3자가 없으면 어떤 더 극단적으로 가죠.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경우에도 상위의 중재자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유엔이 나설 수 있나? 유엔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전에 냉전 시대가 차라리 평화로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졌던 냉전 시대에 차라리 평화로웠던 이유는 적어도 소련이 정점에 있는 공산 진영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도 소련이 다 그걸 통제를 할 수 있었죠. 니들 까불면 안 돼. 아니면 싸우더라도 국지적인 싸움으로 통제를 해요. 마찬가지로 미국을 정점으로 한 진영 내에서도 예를 들면 한일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미국이 내버려 둘까요? 니들 싸우지 마. 니들 싸우다가는 오히려 저놈들이 우리를 얕볼 거야. 내가 너 줄 테니까 니들 내 말 듣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 반면에 상위의 누군가가 없으면 갈등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상위의 중재자가 없어요. 교황의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종교적으로 누군가가 니들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왕이에요. 자, 이게 하나가 생긴 변화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왕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 찰스 1세의 부인이 하필 프랑스인이었어요. 프랑스 공주. 그런데 프랑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카톨릭 절대주의를 내세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절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 공주가 시집을 왔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적인 이유로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왕실 내에서 프랑스어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파견된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를 매주 또는 매일 드려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잉글랜드 신민들이 보기에 왕이 왕실에, 왕궁에 카톨릭 신부가 드나들고 거기에서 왕비가 심지어 왕세자와 함께 프랑스어로 생활을 하고 그 카톨릭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계속해서 카톨릭식으로 생활을 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 자신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의심을 받는 거죠. 왕비와 왕세자가 프랑스어로 카톨릭 교육을 받고 있으니 잘못하면 나라가 카톨릭한테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깥에 있는 신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교도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도교회를 긍정하는, 그러니까 사기업 형태의 자영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공기업 모델이 있다면 사기업 모델을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온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극단적으로 가면 1대1로 신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왕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로마 카톨릭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제도교회의 우두머리니까. 그런데 온건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람은 조만간 영국을 카톨릭에다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 또는 프랑스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친일파다, 뭐 우리나라를 뭐 일본에 넘겨줄 것 같다, 또는 한미일 군사동맹 해가지고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오게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국 왕이 나라를 프랑스에다 팔아먹을 것 같다, 아니면 교황한테 갖다 바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각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진 거예요. 상위의 중재자가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왕을 둘러싸고 있는 또 의회 내의 사람들 사이에 종교적 생각이나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 상황에서 해필 부인이 프랑스 공주여가지고 프랑스식으로 왕세자를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훨씬 더 증폭될 어떤 소지가 충분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왕이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까 돈 좀 내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네 하고서 돈을 바치겠어요? 난 못 준다.
네 돈으로 해라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의회를 해산해버려요. 난 그럼 이제 의회 없이 이제 그냥 일방 독주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해서 있는 현상이에요. 윤석열 정부도 아마 취임 후에 그럴 거예요. 국회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막 굽신굽신 애걸복걸 해가면서 뭐 국회 동의 얻어가지고 법 만들고 이러면서 하기 싫으니까 그냥 국회 패스하고 그냥 행정명령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이럴 거예요, 아마. 결국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럴 때 이 두 행위자들을 누를 수 있는 상위의 권위자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자, 글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통의 어떤 종교는 아니더라도 종교와 유사한 정치 문화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국익에 대한 공통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왕을 한 털도 못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의회와 왕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바로 English Civil War, 영국 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가 각각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는데 제가 그냥 영화로 본 바에 의하면 초기에는 의회파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왕이야 늘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전쟁도 잘 하고 자기가 이제 믿고 싸우던 이제 측근들은 또 전쟁 경험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왕이 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정당 정치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선거에서 지면 지도부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어떤 집단을 이끌던 세력은 패배 때문에라도 권위가 약해져요. 그러면 그때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그 틈을 타고 올라오죠. 바로 이런 힘의 내부, 그러니까 언제나 정치는 외부와의 관계와 내부적 관계가 서로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때든 아니면 남한 내에서 어떤 정치적 경쟁을 위해서 북한을 공격하기도 하고 북한과 화해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남한 내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기도 하고 일본을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다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의회파 내에서도 왕당파한테 밀리니까 그동안 주류였던 사람들이 퇴조하고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해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의회파 내에서 상층 귀족이거나 어쨌든 하층 귀족이든 이런 귀족들이 아니라 평민들이 더 두각을 드러내서 나타나겠죠.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영국 역사책을 보면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2번 등장해요. 이 사람 이름이 똑같은데 이 사람 말고 헨리 8세 시절에 어떤 법률 비서를 하던 사람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똑같아. 근데 아무튼 이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평민 출신이었는데 자기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 오합지졸 군대를 엄청나게 잘 싸우는 군대로 변모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평민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뉴 모델 아미, 신기군이라고 하는 신형 군대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해서 이 사람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싸우도록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군대를 가지고 왕당파하고 붙었는데 이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의회파의 주류로 등장하고 의회파를 장악하고 급기야 이제 논의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존 질서의 기득권 세력 또는 주도 세력이 퇴조하는 계기가 되고 한 사회의 하층민들 또는 배제된 사람들,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전면에 부상하는 계기가 돼요. 늘.
그래서 어쨌든 사회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시기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국의 국가 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당위죠. 물론 이제 과거 영국의 제도가 어떤 것이 없느냐도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긴 한데 일종의 해석 투쟁이 벌어져요. 또는 담론 투쟁. 자, 우리가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핏 보면 막 몸싸움 하는 것 같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뭐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름대로 해석 투쟁, 담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또는 무엇이 우리나라에서 더 국민을 위한 길이냐를 두고서 서로 구라싸움을 하는 거죠. 그 구라싸움이 아무리 천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엔 일말의 어떤 아이디어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로 대표되는 어떤 국가 권력을 더 약화해서라도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과 이런 것들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또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막 세력화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가 하고면 또 다른 쪽에서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쩌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 싸움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17세기에도 영국에서 아이디어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아이디어를 유포하기 위한 매체가 뭐였을까요? 자, 오늘날은 여러분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담론투쟁, 해석투쟁을 접하게 되는 매체가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또 다른 거 있어요? 저는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유튜브까지는 안 보겠죠? 유튜브까지 찾아보면 이제 약간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아니면 포털로 보나요? 뭘로 봐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봐요? 희귀한 케이스네요. 아니면 부모님이 보실 때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죠. 이 당시엔 매체가 뭐였을까요? 아마 종이신문은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봤을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쇄 매체의 등장이라는 얘기 했어요. 그걸 바로 구텐베르크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직지신경보다 늦게 발명됐지만 상업화에 먼저 성공했어요. 활판 인쇄 기술이죠. 그래서 활자들을 집어넣어서 판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종이를 넣고 꾹 눌러가지고 인쇄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접어가지고 실로 꼬매면 책이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모으면 이따만한 가죽장정이 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미 한 세기 전에 그런 인쇄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이런 사상투쟁이 벌어지는 것이 대중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등장한 매체, 종이 또는 문자 매체죠. 이때 이것을 팸플렛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나? 팸플릿? 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팸플릿 뭐라고 발음하건 간에 팜플릿은 책하고 뭐가 다를까요? 뭘 팸플릿이라고 불러요? 팜플렛. 좀 얇겠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 한 장 정도 인쇄한 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인쇄물 요즘 거의 보지를 못하죠? 선거할 때 많이 나오는 그렇죠. 선거할 때 나눠주는 것과 같은 유인물. 이게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매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글 좀 읽고 좀 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의회파의 주장을 옹호하고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 또 이제 왕의 입장을 옹호하겠죠. 왕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뭐 어떤 자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뭐 신성한 존재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쩌고 이런 입장이 또 있었다면 또 한쪽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고 뭐 우리에겐 모두 천부 인권이 있고 어쩌고 이제 막 이런다든지 또 어떤 쪽에서는 왕이 귀족과 지금까지 약속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권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 특권을 보장하지 않고 먼저 배신한 건 왕이다. 이런 온갖 주장들. 이른바 백가쟁명인 거죠. 자, 이런
매체의 등장이 없이는 어떤 혁명적 변화라든지 생각의 변화라는 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항상 세상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공허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껐덕하면 어떤 문제 해결을 학교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 스스로 딱 생각해 보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은 것과 그냥 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가운데 어떤 게 더 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체 환경이 변하면 세상이 조직되는 방식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방식도 바뀌고 그에 따라서 적합하게 전달되는 컨텐츠 자체가 바뀌어요. 아무튼 이 당시에 그래서 동시에 이런 팸플릿이라고 하는 형태는 엄청나게 장황한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짧고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뭔가 강한 어떤 주장을 담고 있는 메시지들로 가득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넘쳐났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회 군 내에서도 주축 세력이 귀족에서 하급 귀족으로 다시 평민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로 점점점 비중이 옮겨가면서 이 사람들이 읽고 동의하고 호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한 많이 나오겠죠. 자, 이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 때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뭔가 체제가 뒤집어지고 왕목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만하자. 왕 죽였고 우리가 귀족들도 몰아냈고 성직자들도 몰아냈고 수도원도 다 몰수했고 이제 이쯤 됐다 하면서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 온건파들이 한편에 있었다면 뭔 소리냐 이제 시작했는데 아예 우리 이 세상을 싹 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급진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왕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으면 됐지.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왕 기 죽였으면 됐고 왕한테 우리의 권리를 이제 받아달라고 이제 요구해서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온건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니까 아예 왕국이 아닌 공화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 공화국인데 그 공화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귀족들이라면 평민들 중에서도 선출된 엘리트들이라면 그럼 이 사람들은 여전히 다수의 인민과는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할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더 나아가서 모두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민주공화국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죠. 점점점 급진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교적으로도 제도화하는 것을 거스르는 사람들, 훨씬 더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들. 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이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옛날에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왜? 교황은 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문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추기경들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뭐 주임 사제가 있고 무슨 사제가 있고 쫙 이렇게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만 신교도들 사이에서도 훨씬 더 평등한 장로교는요. 그래도 평신도와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장로의 차이를 인정해요.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한 사람과 이제 막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막 뭐 좀 배워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와 장로를 구분하죠. 다만 장로가 끝이에요. 그 위가 없어요, 원래.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이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설교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 설교를 하는 존재가 갑자기 위로 올라왔죠. 이게 이제 카톨릭화 현상이에요. 근데 원래 장로교는 그냥 장로가 끝이에요. 칼뱅이 생각한 장로교는 그냥 평신도보다 좀 나이 많은 원로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교에서는, 그러니까 루터교가 아니라 이제 이보다 이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더 수평파들이, 더 이제 그 수평적으로 사람들이 엮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조차 제도화하는 순간 사람들의 양심을 통제할 우려가 있으니까 더 느슨하게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다양한 종파들이 영국에서 등장해요. 영국, 그리고 바다 건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땅 이런 지역에서요. 퀘이커, 또 아미쉬, 비거, 뭐 별의별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등장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 번은 퀘이커 교도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기독교에 약간 이제 실망을 한 상태여서 베를린에 있는 영국 국교회도 가보고 뭐 다른 한인교회도 가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퀘이커들이 모여 있는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보통 대개 성당이 됐건 개신교 교회가 됐건 그런 데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게 흉내낼 수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일어나서 뭘 하고 그다음에 기도문을 외우고 그다음에 앉아 있고 또 뭐 누가 나와서 뭘 하고 그다음에 뭐 아멘 외치고 뭘 하고 이런 식의 루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퀘이커 모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루틴, 예상 가능한 패턴이 있다는 건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죠. 익숙한 것은 사람을 잠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 모임에는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둘러 앉아요. 둘러 앉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강의실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단상 위에 선 사람과 밑에서 듣는 사람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는 식의 이분법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탁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럼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주변이에요? 그런 게 없죠. 모두가 다 똑같은 거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정신 자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죠. 그리고 아무런 형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불쑥 갑자기 누군가가 뭐 신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뭐 형제들과 나누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냥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뭐 싶고 어쩌고 하고 그냥 갑자기 또 딱 침묵해요. 그럼 또 가만히 또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또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가 자 오늘은 뭐 이만 끝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쑥 사라져요. 나한테 처음 왔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뭐 이러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전혀 없는 형태를 보고 되게 놀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퀘이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살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적인 올바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왜? 왕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의회군으로 다 뭉쳤지만 그 다음에 의회군이 일단 승리하고 나면 그 안에서 계속 이제 분열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급진적인 주장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수평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레벨러스. 그건 이제 남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 거죠. 레벨러라는 말은 이제 일종의 비하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뭐 1등도 우수상, 5등도 우수상, 꼴등도 우수상 그럼 이제 상이 아무 의미가 없죠.
또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도 금메달, 20초에 달리는 사람도 금메달, 뭐 30초 달리는 사람도 금메달. 그럼 이제 금메달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향 평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레벨러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다 평준화하는 놈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랑 같은 레벨이야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 레벨이에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레벨로 만든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바로 100년 전에 일어난 개혁운동에 의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자각한 거죠. 뭐냐면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한 존재고 오로지 우리는 신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할 때에만 구원받는 거지 내가 구원받는지 여부를 교황이 보장해 줄 수도 없고 추기경이든 누구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어느 누구도 내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오로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오로지 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럼 내가 굳이 구원을 위해서 누구한테 알랑거릴 이유도 없고 누구한테 특별히 무슨 돈을 갖다 처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평등하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세속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딱 전환이 되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런 위계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런 경험을 어디서 해요? 군대에서 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가면 사람이 의외로 평등해지고 다르게 얘기하면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져요. 중고등학교 때 뭐 공부 잘한다고 까부는 애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군대 갔더니 지가 저질이야. 아니면 남들 다 힘들게 하는 고문관이야. 왜? 몸을 제대로 못 써서. 근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는 공부 못한다고 막 욕먹고 뭐 이렇게 구박당하던 애가 군대 갔는데 뭐든지 다 잘해. 막 엎드려서 포복도 잘하고 뭐 총도 잘 쏘고 뭐 사람들 뭐 무슨 훈련하는데 막 업고도 뛰고 포레스트 검프처럼 칭찬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전쟁에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종교적으로도 평등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딱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뒤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써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읽으라는 거예요. 왜?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 네가 읽고 판단해라. 그래서 영국에서도 영어로 번역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어로 번역이 돼요. 민족 언어로.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이 과거에 라틴어로만 할 땐 몰랐는데 영어로 읽는 거예요. 구어로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읽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만인 사제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바로 이런 옛날의 왕의 대권과 귀족의 특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뭔가 권한들을 지들끼리 나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 소리냐? 우리 모두의 정치적 권리는 애초부터 천부적인 권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선진적으로 실제로 영국에서 보통 선거권이 다 적용되는 것은 1920년대인가 그래요. 독일이 오히려 빨랐어요. 1919년에 먼저 보통 평등 선거권을 도입해요. 그런데 영국은 오히려 남녀 보통 평등 선거권은 더 늦게 도입이 돼요. 1920년대, 28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때 1600년대 중반에 이 수평파들, 레벨러들이 뭐라 그러냐면 21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통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주장이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져서 나오고 팸플릿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런 직접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극적인 주장들에 선동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무슨 종교적으로 막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막 인더미네 파트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아멘 하던데 이제는 안 그래요. 영어로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전쟁하면서 자기들이 귀족들보다 더 세다는 걸 알았어요.
왕당파 싸워갖고 이겼어요. 이 경험은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어떤 이 승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뭘로든 이겨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왕당파를 이기고 심지어 왕의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죄의식에 시달린 사람들도 있어요. 왕을 처형하기로 하는 어떤 판결문에 서명하시오. 그럼 막 불안하죠.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 프랑스 혁명보다 먼저 왕을 죽였으니까. 뭐 옛날에 몰래 이렇게 암살은 해도 이렇게 대놓고서 이렇게 판결문에 서명해가지고 대놓고 백주대낮에 왕목을 자르고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쪼는데 어쨌든 오히려 평민들은 훨씬 더 이제 급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기존의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번에 검수완박 처리 과정을 잘 보세요. 애초에 민주당이 전부 다 박탈한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걸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중재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양향자 의원이 갑자기 이제 나는 못하겠네 하면서 이제 내빼니까 민형배 의원이 갑자기 탈당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법사위에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난리는 났지만 만약에 그렇게 진짜 할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저놈들 설마 할까? 설마 이렇게 먹어가면서까지 그 짓을 할까? 안 할 줄 알았더니 진짜 안 해! 이러면 사람들이 알았어.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요거라도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고 합의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김정은이 맨날 뭐 이렇게 군사적으로 무력 시하면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인식이 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용할 것처럼 해야 사람들이 사용하지 마, 뭐든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푸틴도 여차하면 핵무기 쓰겠다고 자꾸 엄포를 놓는 이유는 그리고 그걸 진짜로 할지도 모를 것 같은 뉘앙스의 또는 어떤 사진들을 유포하죠. 푸틴 정신 이상설 들어봤어요?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죠. 푸틴이 미쳤대. 그럼 더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 땅을 떼서라도 줘야 빨리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푸틴이라고 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내전에서도 이 급진파들 21세 이상의 성인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오히려 의회파 내의 온건 세력의 협상력을 높여주죠. 그리고 왕당파들이 빨리 포기하게 만들죠. 이러다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일말의 특권조차 다 뺏기겠다. 그러면 빨리빨리 타협해서 빨리빨리 뭔가 협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그래요. 어떤 급진적인 주장은 급진적인 주장대로 필요가 있어요. 그 주장 덕에 온건한 변화라도 생겨나죠. 만약에 그런 급진적 주장, 약간 좌익 맹동주의처럼 보이는 행동조차 없다면 사회는 덜 변해요. 기득권 세력은 덜 양보하죠. 아무튼 그래서 영국은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 왕의 목은 치고 공화국을 처음으로 이제 건설하죠. 자,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된 중요한 사상적 쟁점이 뭐냐면 누가 인민을 대표하는가예요. 자, 매우 현대적인 주제가 이때 등장했어요. 근데 이때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중세에 등장했던 것의 반복적인 형태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누가 대표하나요? 자, 이거 정치학 시험 문제였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중 대표예요. 이중 대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대통령도 직선으로 우리가 뽑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직선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들 300명이 의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라고 하는 의회도 국민을 대표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의 수반도 국민을 대표해요. 이중 대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입법부와 행정부 둘 다여도 상관없다고 우리는 그냥 생각해요. 약간 모순이. 근데 이제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이 약간 바뀌어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다수와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이중대표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무튼 이게 우리는 지금 양립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당연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 발상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자, 어느 한 집안을 아버지가 대표예요? 어머니가 대표예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대표예요?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주 익숙한 발상은 아버지가 대표한다는 거죠. 이게 가부장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17세기의 인물 존 로크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부모가 동시에 대표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파더, 아버지에게 준 것이 아니라 페어런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다 똑같은 권리가 있다. 엄청난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이 내전을 거치면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인민을 대표하는가? 예전에는 그냥 양립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냥 대통령과 의회가 대표하는 것이 양립이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처럼 왕과 귀족, 그러니까 의회죠. 의회와 왕이 모두 다 인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도 별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막상 싸움이 생기니까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왕은 내가 인민의 대표자다. 의회는 우리가 인민의 대표자다. 의회는 뭘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인민 또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민 또는 이 신분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대표성을 주장할 근거가 있죠. 근데 왕은 무슨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우리를 왜 대표하느냐? 이 왕의 대표를 정당화하는 전통적인 논리는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냥 대표라는 거예요. 그냥 인민의 대표. 내가 곧 잉글랜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의회가 위냐, 왕이 위냐, 또는 누가 인민을 대표하느냐. 약간 다른 논쟁인데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민을 대표하는 자가 더 위여야 한다는 것에 부지불식간에 왕도 동의해버렸어요. 자, 이것과 비슷한 논쟁이 중세에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가 위냐, 교황이 위냐예요. 누가 위에요? 황제가 위에요? 교황이 위에요? 교황은 교황이 위라고 주장하겠죠. 황제는 지가 위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대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만 교황은 그 교황의 영역은 정신 세계고 영혼에 관한 거고 육체적인 세계는 내가 우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루는 영역이 다르니까 양립이 가능하고 어쨌든 세속 영역에서는 황제가 위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 있었던 논쟁이 유사한 형태로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위냐 국회가 위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느 쪽도 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들 국민을 섬기는 기관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17세기에서도
왕이 위냐, 의회가 위냐. 그런데 각자 위임을 주장하려면 인민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인민임을 주장하는 평민들이 나타나는 거죠. 왕도 우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귀족들도 또는 의회도 우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비슷한 주장이 오늘날 21세기 초에 유럽에서 나타납니다.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에서 월요일마다 시위가 벌어졌어요. 동독 정권을 비판하면서 동독 정권은 껐떡하면 인민의 이름으로 어쩌고 인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 인민은 그런 결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 도대체 뭔 짓거리냐.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 인민을 다 소외시킨다, 배제한다. 그래서 시위하면서 나온 구호가 뭐냐면 우리가 인민이다.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Wir sind das Volk. 우리가 바로 인민이다. 니들이 인민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그 인민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면서 시가 행진을 하면서 계속해서 체제를 압박해서 결국은 동독 정권이 무너지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지금 독일에서 동독에서 우파들이 극우파들이 우리가 인민이다 하고서 또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주민들, 난민들, 외국인들이 막 더 잘 살고 더 우대받고 또 환영받고 이걸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거는 구호가 우리가 인민이다 이 얘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었는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제 서독과 합쳤죠. 근데 정작 인민인 우리는 계속 소외감을 느끼고 외국인들, 이주민들, 난민들이 환영받고 있는 사실이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막 이제 린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민을 갑자기 모든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하면 이제 갑자기 사람들은 정작 그 논쟁을 윤석열하고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윤석열은 내가 국민의 대표다. 정당한 대표다. 0.73% 앞서긴 했지만 어쨌든 대선을 이겼으니까 내가 국민의 대표다. 근데 의회가 국회의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1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는 국회의 다수고 우리가 국민을 진짜 대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막 치열하게 싸워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그런 모양새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왜 우리를 팔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지? 정작 우리가 국민인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바로 이 수평파들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정작 우리가 국민이고 우리가 인민인데 지들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인민인데 자 여기에서 엄청난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진 민주주의적인 주장들이 항상 함의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수동적으로 대표되는 존재. 정작 내가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 말을 누군가 듣고 있어. 그럼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이 있는데 그 장애인이 지능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내가 착각하고 예단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내가 막 누군가한테 막 항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멀쩡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능력이 충분한데 내가 막 편들어주는 척하고 면 당신이 왜 나서서 그러세요? 내가 알아서 내 입장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를 무슨 금치산자 취급하는 것처럼 느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왕과 의회라고 하는 것이 또는 정치적 대표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정작 자신들이 인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도 그 인민을 무기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금치산자 취급을 하면서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존재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민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막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인민들이 날 대표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이런 경향은 역사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요. 즉 대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얘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대표되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스스로 대표하거나 아니면 대표를 하도록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인민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국회의원들한테 18호 문자 보내고 후원금 보내고 문자 보내는 것도 어떤 때는 되게 그 폭민적 현상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수동적으로 대표되는 존재가 아니라 대표하게끔 만드는 존재로서의 인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은 현대적인 모습만은 아니에요. 늘 있었어요. 바로 그런 초기적인 현상이 17세기 영국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어떤 경향들이 그 내전을 계기로 해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